아이야, 엄마 이름이 뭐니? 회장이 8살 서연에게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엄마는 박지은이에요. 병원에 있어요. 박지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회장의 손에서 볼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기가 가시고 왼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왼손으로 떨어진 펜을 주워 건네는 순간 그는 7년 전 떠난 아들 윤태호의 모습을 겹쳐보았습니다. 냉철하고 차가운 성격의 대기업 회장에게 도대체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8살 아이와 그녀의 엄마는 왜 그에게 이토록 큰 동요를 일으키는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새 영상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아침 8시 정각 본사 로비에 회전문이 돌아갑니다. 들어오는 건 출근 인파가 아니라 습한 공기와 함께 끌려오는 검은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주인은 고작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죠. 아이의 이름은 민서연. 정장 대신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채 안내 데스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대신 면접 보러 왔어요. 아이의 또렷한 발음이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주변 직장인들의 키득거림이 시작되었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죠. 나는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왼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나는 재빨리 그 손을 코트 주머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의무실 간호사가 경미한 본태성 떨림이라 했지만 7년째 이어지는 이 증상은 경미하다기엔 너무 무거웠죠. 프런트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누굴 찾아왔니? 복지팀 면접이요. 서연이 서류 가방을 왼손으로 들어 올려 안내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기 시작했죠. 왼손잡이. 7년 전 떠난 내 아들 태호도 그랬습니다. 로비 기둥에 붙은 국악공연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90년대 초 지역회관을 후원하던 시절이 떠올랐죠. 그때도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은 돌보지 못했죠. 보안팀장이 다가와 아이를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나는 비서 재혁에게 눈짓을 보냈죠. 응접실로 안내해. 보호자와 함께. 보호자가 없다고 합니다. 회장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죠. 깊게 패인 주름과 굳은 턱선. 7년 전 장례식장을 나온 이후로 내 표정은 늘 이랬습니다. 아이가 대기번호표를 받아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반듯한 자세로 숨을 고르는 모습이 어른보다 침착했죠. 지나가는 직원 하나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왼손잡이네, 귀엽다. 그 말에 내 가슴 속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정수기 앞으로 걸어가 종이컵에 물을 따랐죠. 미묘한 소독약 냄새가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노화의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만든 환각이었을까요? 그냥 돌려보내시죠? 보안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뜻밖에도 내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면접은 약속이다. 서연이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엄마 대신 왔다는 걸 웃으면서 설명하기.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보고서가 아닌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고. 어쩌면 이 아이가 내게 던진 건 면접이 아니라 7년간 닫아둔 문을 여는 열쇠였는지도 모릅니다. 응접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재혁이 내 옆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항상 내 반보 뒤에 맞춰져 있었죠. 7년간 나를 보좌한 그는 내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세상이 급해졌어.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저런 용기는 필요합니다.
재혁의 목소리엔 묘한 존경심이 묻어났죠. 나는 왼손을 코트 주머니 속으로 더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볼펜을 꽉 쥐니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죠. 7년 전 태호의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습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왼손은 제멋대로 떨리기 시작했고 나는 그 떨림을 숨기는 법을 터득했죠. 응접실 문틈으로 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의자에 반드시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죠. 그 모습이 명상을 하는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어른들도 면접 전엔 안절부절 못하는데 8살 아이가 보여주는 이 침착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안내 직원이 서류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민서연이요. 2017년 8월생이에요.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8살. 태호가 떠난 지 7년. 이 아이는 내가 모든 걸 잃은 그의 다음에 태어났군요. 보호자는 어디 계시니? 엄마는 박지은이에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재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병원이라는 단어는 늘 불길한 예감을 동반했습니다. 내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잃은 것을 통해서만 변한다. 그 문장이 왜 지금 떠오르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죠. 어쩌면 이 아이도 무언가를 잃고 있는 중인지 모릅니다. 아니, 잃을 위기에 놓여 있는지도요. 회장님, 응대는 어떻게 할까요? 재혁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결례는 없이. 내 말투가 예전보다 낮아졌음을 느꼈습니다. 7년이란 시간은 목소리마저 바꿔놓았죠. 예전엔 더 날카롭고 단호했는데 이제는 무언가를 삼킨 듯 둔탁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액자에 회사 경영 철학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산이다. 그 문장이 오늘따라 가시처럼 읽혔죠. 정말 사람을 자산으로 여겼다면 왜 태호를 그렇게 보냈을까요? 문틈으로 서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는 입을 오물거리며 발표 연습을 했죠. 엄마 대신 왔다는 걸 웃으면서 설명하기. 그 순간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가면을 쓰는 법을 배운 거였죠. 아픔을 웃음으로 포장하는 법을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본다. 누군가의 보고서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오늘만큼은 내 눈으로, 내 귀로 확인하겠다고. 어쩌면 이것이 7년 만에 내가 내린 가장 인간적인 결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응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서연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죠. 테이블 위엔 자판기 커피 2잔이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종이컵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작은 손가락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차네요, 할아버지. 아니, 아저씨. 순간 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예상치 못한 창처럼 가슴에 박혔죠. 서연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습관이에요. 어딘가에서 훈련받은 듯한 정중함이었습니다. 누가 이 아이에게 이런 예의를 가르쳤을까요? 아니, 어떤 상황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복지팀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현장 경력이 20년이 넘는 베테랑이었죠. 그녀는 서연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간소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왜 엄마 대신 왔니? 엄마가 열이 많이 나요. 병원에서 오늘 꼭 인터뷰하래요. 서연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클리어 파일이 나왔죠. 언어 능력 증명서, 봉사활동 확인서, 추천서까지. 서류는 어른의 손길로 준비되었지만 색깔별로 스티커를 붙인 건 분명 아이의 작품이었습니다. 노란색은 중요한 것, 파란색은 보통, 초록색은 참고사항. 귀여우면서도 체계적인 분류법이었죠. 나는 뒤쪽 의자에 앉아
관찰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입이 열렸죠. 엄마는 무엇을 잘하니? 서연이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맑아서 오히려 불편했죠. 사람 말을 오래 듣는 걸요. 그 순간 7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태호가 외국 출장 중에 보낸 음성 메시지였죠. 아빠,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답이 있어요. 그때 나는 너무 바빠서 그 메시지를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3일 뒤 태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면접이 끝났습니다. 복지팀장이 서연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죠. 결과는 엄마한테 연락드릴게. 서연이 고개를 꾸벅 숙이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왼손으로 문손잡이를 잡는 모습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죠. 불필요할 만큼 또렷한 그 동작에 내 심장이 이상한 박자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내가 불렀습니다. 서연이 돌아봤고 나는 재혁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엄마는 어느 병원이지? 재혁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내과 병동입니다. 내 무릎이 수첩에 기계적으로 적었습니다. 서울대병원 내과 6층 박지은. 펜을 쥔 오른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가슴 속 무언가가 요동쳤죠. 나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하자. 상처를 덮는 건 관리일 수 있지만 상처를 여는 건 책임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 아이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 서울대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수납 창구에서 흘러나오는 안내 방송이 귓가에 웅웅거렸죠. 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접수처로 향했습니다. 박지은 씨 병실이 어디죠? 접수 직원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습니다. 가족분이신가요?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 내게 남은 가족이 있던가요? 나는 명함을 꺼내려다 멈췄죠.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익명 후원 문의를 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사회사업팀 쪽을 가리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문이 열리자 사회사업팀장 장수호와 마주쳤죠. 40대 중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봤습니다. 분명 내 신분을 알아본 것 같았지만 그는 모르는 척 인사를 건넸죠. 후원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층 병실 복도로 들어서자 링거 스탠드가 줄지어 서 있었고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느릿느릿 걸어 다녔죠. 한 병실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침상 커튼 사이로 여자의 어깨가 보였어요. 링거줄에 연결된 팔이 너무 가늘어 보였습니다. 박지은.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서연이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까 그 아저씨. 작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너무 순수해서 가슴이 찡했죠. 병원에서의 우연한 만남. 보통 이런 우연은 인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병실 안을 흘끔 봤죠. 그 순간 침대에 누운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마치 과거의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간 것처럼 그녀의 표정이 복잡하게 일그러졌다가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죠. 장수호가 내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원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보호자 동의는 별개입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펜을 꺼냈습니다. 이름란에 무엇을 적을까 고민하다가 K라고만 적었죠. 이니셜 하나만 남기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병실 안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연아, 면접은 무사히 끝났니? 그 목소리엔 걱정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죠. 대신 돌아서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처럼 반사된 내 얼굴을 봤습니다. 7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주름은 깊어졌고 눈빛은 탁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언가가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잠들어 있던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병원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시동을 켠 채로 핸들을 잡고만 있었죠. 가죽 냄새가 유난히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느끼지 못했던 냄새였는데 오늘은 속이 메스꺼릴 정도로 진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죠. 회장님, 회사 쪽은 정리했습니다. 아이 어머니 경력은 탄탄합니다. 나는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왼손잡이였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재혁이 당황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네. 아이가요? 네, 그렇게 보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연의 왼손 동작이 자꾸 태호와 겹쳐 보였던 거예요. 내 머릿속에선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두자. 이미 충분히 도왔잖아. 익명 후원이면 됐어. 아니야, 직면해야 해. 7년을 도망쳤잖아. 이제 멈춰야 할 때야. 나는 대시보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죠. 2018년 3월 공항 인근 도로에서 찍힌 사고 현장 기사의 캡처본이었습니다. 태호가 떠난 그날의 기록이었죠. 왜 이걸 아직도 갖고 다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와이퍼가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와이퍼를 보며 생각했죠. 과거를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와이퍼가 아무리 움직여도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절차를 지키자. 후원은 공식 경로로, 회사 채용은 실력으로. 단 감정적 개입은 절대 금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만 행동하자. 재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부 검증을 철저히 해. USB 접근 기록, 출입 기록, 인사 프로토콜 모두 원칙대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원칙으로 쌓은 삶이 원칙으로 구원될 수 있을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스스로가 얼마나 한심한지 깨달았죠.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5시 30분. 혈압약 먹을 시간이었어요. 물 없이 캡슐을 삼켰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약을 먹으니 결심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성이 감정을 누르는 것 같았어요. 브레이크 페달에 올려둔 발이 무거웠습니다. 엑셀을 밟아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오늘은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급하면 실수한다는 걸 아들이 떠난 날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백미러로 병원 건물을 봤습니다. 6층 어딘가에 지은과 서연이 있겠죠. 그들의 삶에 개입할 자격이 내게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개입한 걸까요? K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나는 평소와 다른 곳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가 후원하는 무료급식소 입구였죠. 정장 대신 평범한 점퍼를 입고 앞치마를 두르니 회장이 아닌 그저 한 명의 봉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급식소 안은 쇠그릇 부딪는 소리와 대파 써는 칼질 소리로 가득했어요. 그 소리들이 묘하게 리듬을 만들어냈죠.
나는 후원 점검을 한다는 명목으로 왔지만 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은과 서연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배식대 옆에 서자 72살의 오말순 할머니가 나를 힐끔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젊을 때랑 눈매가 그대로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나를 안다는 건가요? 하지만 더 묻지 않고 지나쳤죠. 과거를 파헤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망을 쓰고 위생장갑을 낀 모습이었어요. 밥을 푸는 동작이 놀랄 만큼 능숙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펴는 각도까지 완벽했죠. 이런 건 하루 이틀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시간을 겪은 사람들만이 가진 숙련된 동작이었어요. 서연이 쟁반을 들고 내 앞에 섰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아저씨, 국은 조금만요. 엄마가 짠 거 못 먹어요. 8살 아이가 엄마를 돌보는 말투였습니다. 이런 조숙함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나는 국을 조금만 담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식이 한창일 때 급식소 관리자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냉장고 교체가 시급합니다. 고장이 잦아서요. 나는 즉시 현장 결제를 지시했습니다. 서류 작업이 아닌 현장의 필요를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 이런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오말순 할머니가 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도 그랬지. 남들 앞에선 무심한 척, 뒤로는 다 해주고. 그때가 언제인지 누구를 말하는 건지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배식이 끝나고 지은이 손을 소독하며 내게 짧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회사에서 오셨죠? 절차대로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미안한지도 모르면서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다른 말이었죠. 알겠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던 봄비가 굵어졌습니다. 빗소리가 급식소 지붕을 두드렸어요. 나는 젖은 앞치마를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정책으로 해야 한다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나갈 때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왼손으로 문고리를 잡아당겨 문을 열어줬어요. 그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워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요?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말보다 확실한 무언가가 목에 걸려 있었어요. 감사함인지 미안함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오늘 나는 회장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 들어섰고 그곳에서 진짜 삶을 마주했습니다. 급식소에서 돌아온 다음 날 재혁이 병원 사회사업팀과 통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메모를 하는 손놀림이 정확했죠. 익명 후원자 K는 법적 문제 없죠? 전화 너머로 장수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코드화해두겠습니다. 수혜자 동의는 별도입니다. 단호한 어조였어요. 이런 명확한 선 긋기가 때론 필요했습니다. 회사에도 이런 원칙이 있었다면 태호를 잃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오후 3시 회사 옥상 흡연구역에 재혁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담배는 15년 전에 끊었지만 가끔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이는 이곳에서 우리는 종이컵에 담긴 자판기 커피를 마셨습니다. 회장님, 아이의 왼손 글씨 아드님과 닮았습니다. 재혁의 말에 커피를 마시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태호를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인사 파일이나 옛 자료를 찾아봤겠죠. 그가 그런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걸 미리 준비하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트 사탕을 입에 굴렸어요. 시원한 향이 입안에 퍼지며 떨리려는 감정을 눌러줬죠. 재혁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직원 자녀 공부라운지 시범 운영안이었어요. 내빈 행사 예산을 전용해서 만든 계획이었죠. 일단 한 달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다리입니다. 회사와 직원 가족을 잇는 다리요. 재혁의 눈빛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지은을 향한 관심이었을까요? 나는 알아도 모른 척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은 일들이 필요하니까요. 7년 전 태호에게도 그런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나는 도장을 꺼내 운영안에 결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찍혔어요. 관계의 달이라. 좋은 표현이야. 재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사 5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그동안은 업무용 미소만 봤었죠.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갔습니다. 직원 자녀 공부라운지 시범 운영. 반응은 조용했어요. 몇 개의 박수 이모티콘과 따봉 표시가 전부였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저녁 무렵 라운지 공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재혁이 직접 감독하고 있었어요. 책상 높이를 재고 조명 각도를 조절하는 모습이 진심이었죠. 25cm, 8살 아이의 평균 눈높이에 맞춘 책상 높이였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어떻게 알았나? 조카가 있어서요. 서연이와 동갑입니다. 재혁의 대답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에게도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 다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그 불빛들이 연결되어 거대한 별자리를 만들었죠. 언젠가 이 다리가 우리 셋, 아니, 우리 모두의 삶을 연결해 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기로 했어요. 때론 믿음이 이유보다 중요하니까요. 라운지가 오픈한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 가장 먼저 들어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작은 가방에서 수학 퍼즐책을 꺼내더니 왼손으로 연필을 잡았습니다. 숫자 8을 거꾸로 그리는 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죠. 무한대 기호처럼 보이는 그 숫자가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라운지에서 조금 떨어진 회의실에서 일정을 소화했지만 시선은 자꾸 유리창 너머로 향했어요. 서연이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연필 끝을 입술에 대고 생각하는 모습이 태호와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마다 가슴이 아려왔죠. 점심시간 회사 식당에서 지은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국을 데우고 있었어요. 나는 배식대에서 쟁반을 들고 줄 뒤에 섰습니다. 뜨거울 텐데 내가 괜히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어 나를 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와 피로가 섞여 있었죠. 회사에서 절차적으로만 부탁드립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의라는 방패로 거리를 유지했죠. 나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오후 2시 복지팀 브레인스토밍에 깜짝 참석했습니다. 직원들의 놀란 표정이 일품이었죠. 회장이 현장 회의에 직접 오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나는 짧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그리고 바로 나왔습니다. 더 머물면 직원들이 불편해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들은 의견들이 귀중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간식 시간, 숙제 도우미 프로그램, 부모 상담 창구, 모두 필요한 것들이었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로비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사진 기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어요.
재혁이 다가와 속삭였죠. 최유라 전무 쪽 사람 같습니다. 최유라. 그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회사 내 파워게임에 능한 그녀가 왜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질까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문전박대는 하지 말자. 떳떳하게 대응해. 라운지로 돌아가 보니 서연이 창가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손가락을 집게처럼 만들어 하늘을 짚는 신용을 했죠. 오늘 하늘은 얇아요. 무슨 뜻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표현을 굳이 어른의 언어로 번역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 말을 오래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밤 10시 집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어요. 미니 DV 테이프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죠. 플레이어 전원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태호가 나타났어요. 20살 생일 파티 영상이었죠. 아들이 케이크 촛불을 끄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생생해서 눈물이 났어요. 리모컨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채 화면 속 아들을 한참 바라봤죠.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서연과 지은을 만나고 라운지를 열고 현장에서 직원들과 대화하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주일 후 아침 재혁이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익명 후원자 K코드로 병원비 전액 결제 완료됐습니다. 서류에는 내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저 K라는 알파벳 하나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이상하게도 홀가분했어요.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더 큰 무언가를 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이사회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복지팀장이 박지은의 정규직 전환 안건을 상정했어요. 나는 숫자로만 말했습니다. 업무 효율성 98%, 동료 평가 만점, 봉사시간 200시간 초과, 감정을 배제한 객관적 데이터였죠. 이사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예감이 앞섰어요. 30년 경영 경험이 말해주는 직감이었죠. 너무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라운지로 가봤습니다. 서연이 수학 퍼즐을 풀고 있었어요. 아이가 나를 보고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쉿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건 비밀이에요. 무엇이 비밀인지 묻지 않고 그냥 입모양으로 답했습니다. 이건 비밀. 아이와의 작은 공모가 따뜻했어요. 7년 만에 느끼는 순수한 교감이었죠. 지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절차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짧고 정중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거리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나도 모르게 답장을 적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지웠어요. 무엇이 미안한지도 모르면서 사과하는 건 비겁했으니까요. 재혁이 보고했습니다. USB 접근 권한은 최소화했습니다. 내부 로그 관리도 강화했고요. 보안을 강화한다는 건 위협이 있다는 뜻이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최유라 전무는 인사 투명성 강화 논의라는 제목으로 팀 미팅을 잡았습니다. 제목이 너무 교과서적이어서 오히려 수상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원칙적인 사람이던가요?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거예요. 나는 언론사 출입 기록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면 음모가 음모로 끝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밤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DV 테이프를 틀었어요. 화면 속 태호가 왼손으로 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습관적인 동작을 확대해서 봤어요.
서연이 숫자 8을 뒤집어 그리던 모습과 겹쳐 보였죠. 가슴에 작은 목 같은 통증이 박혔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준비한 두 번째 기회일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잘 풀린 것 같았어요. 후원도 했고, 채용도 통과됐고, 라운지도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었죠. 하지만 왜일까요?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은 월요일 오전 9시 재혁이 급하게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가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회장님, 익명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화면에는 굵은 글씨로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회장, 숨겨둔 손녀 특혜. 글은 1분 만에 캡처되어 여러 SNS로 퍼져나갔어요. 댓글은 이미 수백 개가 달렸죠.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들이 온라인에 돌기 시작했어요. 로비에서 서연과 마주친 장면, 라운지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 급식소에서 함께 있던 순간들. 흐릿하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사진들이었죠. 최유라 전무가 법무팀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회장 리스크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회사의 신뢰가 우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계산된 공격이었죠. 이사회를 흔들어 나를 압박하려는 전략이었어요. 오후 3시 본사 정문 앞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프리랜서 기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로비 유리문 너머를 들여다봤죠. 그때 서연과 지은이 병원 검진을 마치고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빛을 뿜어냈어요. 서연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엄마 뒤로 숨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나는 코트를 벗어들고 로비로 뛰어나갔어요. 보안팀과 함께 서연을 코트로 가려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제 팔 안에서 떨고 있었죠. 눈물로 젖은 얼굴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지은이 굳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죠.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감당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렸습니다.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 말, 당신과 아이에게만 부당합니다. 내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여 나왔습니다. 7년간 억눌렀던 뭔가가 터져 나오려 했죠. 재혁이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출입 기록, 프린터 로그, USB 접근 기록을 모두 끌어와 조사를 시작했어요. 누가 정보를 유출했는지 추적하기 위해서였죠. 저녁 무렵 투자자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한 통의 전화에서 들린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정사는 가정사로 두세요. 나는 웃음으로 넘겼지만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루머가 회사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죠. 로비로 돌아와 보니 국악공연 포스터가 찢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훼손한 것 같았어요. 나는 테이프를 가져와 정성스럽게 붙였습니다. 소소한 행동이었지만 질서를 회복하는 의식 같았죠. 집무실 창밖으로 보니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소음은 오히려 커졌어요. 폭풍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제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회의 중이었습니다. 이사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지던 순간 갑자기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이 밀려왔어요. 왼쪽 팔로 퍼지는 통증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손을 내려 가슴을 움켜쥐었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재혁이 먼저 알아차렸어요. 그가 재빨리 회의를 중단시키고 의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불규칙한 파형을 그렸어요. 의료진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허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 입원하셔야 해요. 구급차 안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울렸지만 멀게만 들렸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무것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로 병실에 누운 채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봤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의료진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어요. 나는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을 스스로 차단했죠.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었어요. 재혁이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지은이 병실 앞까지 왔다가 돌아갔다고요. 그녀가 간호사에게 남긴 말도 전해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름 대신 상처만 남겼다. 그 문장이 폐를 짓눌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준 건 도움이 아니라 상처였구나. 태호를 떠나보낸 것처럼 이들에게도 고통만 안겨준 거였어요.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개인 물품 중에 DV 플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내 상태를 알고 있었겠죠. 화면에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23살 생일, 출장 가기 전날 찍은 영상이었어요. 아빠, 다음엔 같이 오죠. 그 말에서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음은 없었어요. 사흘 뒤 태호는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플레이어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점점 링거가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어요. 7년 전 장례식장이 떠올랐습니다. 납골당에서 초를 켜던 순간 내 손이 심하게 떨려서 초를 재떨이에 떨어뜨렸던 기억. 그때부터 시작된 왼손 떨림이 이제야 멈췄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걸 잃은 지금에서야 과거의 기부 목록을 머릿속으로 훑어봤어요. 수억 원씩 뿌렸던 돈들. 그것들은 속죄가 아니라 도피였습니다. 숫자로 죄책감을 덮으려 했던 비겁한 시도였죠. 창밖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우두둑, 우두둑 울렸어요. 그 소리를 세며 버텼습니다. 하나, 둘, 셋. 100까지 세고 다시 처음부터. 침묵 속에서 내 안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숨지 마라. 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숨는 게 아니라 숨을 쉴 수가 없었으니까요. 새벽 3시 심박수가 불규칙해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어요. 약물을 주입하는 그녀의 손놀림이 빨랐죠. 천천히 심장이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폭풍 속이었어요. 정말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새로 만난 인연도 회사에서의 신뢰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까지도요. 새벽 4시 병실이 고요했습니다. 수면제를 거부하고 깨어있기로 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DV 플레이어를 다시 켰죠. 이번엔 다른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화면에 10살 태호가 나타났어요. 학예의 날이었죠. 아이가 왼손으로 숫자 8을 뒤집어 그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바로잡아 주려 했지만 태호는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을 고수했어요. 그때는 그저 독특한 습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서연도 똑같은 방식으로 8을 그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21살 태호였어요. 카페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장면이었죠. 사람 얘기 오래 들으면 사람들이 도와줘요. 지은이 면접에서 한 대답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사람 말을 오래 듣는 걸 잘한다고.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준비한 메시지일까요? 나는 장수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적었어요. K코드로 후원 계속.
서류는 당신 기준으로 더 이상 통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신뢰를 선택한 거죠.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3글자였지만 충분했어요. 재혁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겠다. 무엇을 말할 건지는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그는 알 거예요. 첫 공개 발언을 하겠다는 결심을요.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며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약물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정리되어서였죠.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전할지 문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변명 없이, 핑계 없이 그저 진심만 담아서. 간호사가 조명을 낮춰줬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말할 때가 된 것 같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마 많은 환자들을 봐왔겠죠.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을, 후회와 용서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영혼들을.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친 흔적이 유리창에 말라붙어 있었어요. 물방울 자국이 마치 눈물 자국 같았죠.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맑겠구나. DV 화면으로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태호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입모양으로 읽을 수 있었죠. 나도 모르게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스크린이 손끝에 닿았어요. 나는 오래 도망친 문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문을 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용서일까, 거절일까?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열어야 할 때였어요. 플레이어를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답이 있어요. 그래, 이제 내가 말할 차례가 아니라 들을 차례였습니다. 지은과 서연의 이야기를, 그들의 상처를,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창밖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요. 숨지 않고 맞이하는 첫 번째 아침이었죠. 사흘 후 아침, 퇴원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권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재혁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본사 강당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거죠. 숨지 않겠다는 제스처였습니다. 강당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자들, 직원들, 이사진들이 모여 있었겠죠. 재혁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USB 유출 경로, 출입 로그, 프린터 기록 모두 연결됐습니다. 최유라 전무팀의 직원이 정보를 유출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였죠.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나를 향했어요. 마이크를 잡는 순간 신기하게도 왼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이었죠. 나는 도망쳤습니다. 첫 문장이 강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술렁이던 소리가 순간 멈췄어요. 오늘은 숨지 않겠습니다. 최유라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적 대응을 운운했지만 재혁이 즉시 화면에 증거를 띄웠습니다. CCTV 영상과 컴퓨터 로그가 모니터에 나타났어요. 정보 유출의 전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회의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최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나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메라를 똑바로 봤죠. 회사는 사람으로 선다. 라운지에서 배운 문장이었습니다. 서연과 지은을 통해 깨달은 진실이었죠. 이제 그 말을 내 언어로, 내 책임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지은과 서연이 보였어요. 아이가 작은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7년간 떠돌던 영혼이 드디어 안착한 느낌이었죠. 질문 받겠습니다. 도망가지 않는 회장. 오늘만큼은 아니, 앞으로는 계속 그럴 겁니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손녀입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혈연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연입니다. 제가 지켜야 할 아이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특혜 의혹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특혜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모든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책임. 그것이 경영자의 의무입니다. 재혁이 추가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직원 자녀 라운지 이용 현황, 만족도 조사, 생산성 향상 지표,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투자였다고.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회사는 더 많은 가족을 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점차 퍼져나갔어요. 나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한 달 후 회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8시 전 직원에게 공지가 발송됐어요. 직원 자녀 공부 라운지, 상설화, 사내 어린이집 신설, 시니어 재취업 연계 프로그램, 돌봄 육아 확대. 종이 위의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죠. 최유라 전무는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사직을 수리하면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쓴 잔도 공정하게 삼킨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인재들이 채워졌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오후 2시 윤태호 민서연 배움재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강당은 직원들과 언론인들로 가득 찼어요. 단상에 선 지은의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그녀가 프로그램 총괄이 된 거였죠. 지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데이터와 현장 사례가 촘촘하게 엮인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부모들이 어떤 도움을 받는지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순간 무대 위로 서연이 올라왔어요. 아이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앞에 선 서연이 상자를 열었죠. 안에는 낡은 장난감 반지가 있었어요. 태호 오빠가 어릴 때 끼던 거래요. 급식소 오말순 할머니가 주셨어요. 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병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죠. 반지는 너무 작아서 손가락에 끼울 수 없었어요. 대신 열쇠고리에 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 라운지에서 서연을 보며 배운 진실이었어요. 8살 아이가 회장실 문을 두드린 그날 모든 게 시작됐으니까요. 맨 앞줄에 앉은 오말순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입모양으로 읽을 수 있었어요. 이제 됐다. 무엇이 된 건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는 태호를 기억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다양한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감사의 글도 있었고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나는 둘 다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남겨뒀죠. 성숙한 조직에는 시간과 논쟁이 필요하니까요. 출범식이 끝나고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서류로 시작했지만 사람으로 끝나네요. 나는 짧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이 칼날처럼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죠. 재혁이 다음 일정을 알려왔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라운지로 향했어요. 서연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죠. 아이가 나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태호의 웃음과 겹쳐 보였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7년 전과 같은 도시지만 내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죠.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숫자 뒤에 숨은 얼굴들, 정책 너머의 삶들이, 주머니 속 열쇠고리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반지가 열쇠와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이것이 오늘의 증빙이었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상처와 치유를 연결하는 작은 고리. 6개월 후 토요일 오후 재단 옥상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낮게 깔렸다가 다시 거치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바람이 은은한 흙냄새를 날려왔죠. 새로 심은 채소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네 사람이었습니다. 나, 지은, 서연, 그리고 재혁. 난간에 나란히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연이 두 손가락을 집게처럼 만들어 하늘을 집었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오늘은 하늘이 두꺼워요. 나는 속으로 답했습니다. 그래도 빛은 통한다. 두꺼운 구름 사이로도 햇살은 비집고 들어오니까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한대요. 우리 할아버지가 회사 회장님이라고. 할아버지. 처음 들었을 때는 당황했던 그 호칭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으니까요. 재혁이 태블릿을 보며 보고했습니다. 다음 주 라운지 확장 공사가 시작됩니다. 3층 전체를 가족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와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과 공간을 먼저 생각하게 된 변화가 뿌듯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마음속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가는 급식소 봉사를 이제는 익명이 아닌 내 이름으로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원 서류에는 여전히 K라고만 적었죠. 어떤 것들은 익명으로 남아있는 게 더 아름다우니까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문에 우리 네 사람의 모습이 비쳤어요. 키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함께 서 있는 모습이 한 가족 같았죠. 서연이 갑자기 왼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내 손바닥에 폭 안겼어요. 그 순간 7년의 시간이 압축되어 가슴으로 밀려왔습니다. 태호를 떠나보낸 슬픔, 서연을 만난 기쁨, 지은과 재혁이 준 위로. 모든 감정이 뒤섞였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서연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라운지 와요? 그럼 매일 갈게.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엘리베이터 안을 가득 채웠죠. 1층 로비로 나왔습니다. 7개월 전 서연이 처음 왔던 그곳이었어요. 검은 가방을 질질 끌던 작은 아이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9살이 되었죠. 나도 달라졌습니다. 왼손 떨림은 완전히 사라졌고 표정도 부드러워졌어요. 로비 기둥에는 새로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태호 민서연 배움재단 가족음악회. 다음 달에 열릴 행사였죠. 과거와 현재, 상처와 치유가 음악으로 하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도 우리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걸 느끼고 있었어요. 끝까지 숨지 않은 하루가 7년을 메워준 순간이 내 안에서 조용히 박수쳤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계속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갈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청금 같은 사연이었습니다.